나는 올해 63 김연아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 참 착하게 생겼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산 게 아니다. 그냥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늘 미안한 표정이 기본값인 얼굴로 살아온 것뿐이다. 그 미안함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29, 남편이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두 쪽으로 갈랐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 틈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영정사진 앞에서 내 손목을 잡고 말했다. 아들이 남긴 빚이 있다고. 내가 갚아야 한다고. 그 말이 조문객들 앞에서 나를 빚쟁이 과부로 만들어버렸다. 남편이 왜 빚을 졌는지, 얼마인지, 어디에 썼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시댁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내가 책임져라.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 집을 박차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품에는 5살짜리 딸 서아가 있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친정은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내 손에 쥔 돈이라곤 남편 월급 들어오던 통장에 남은 48만 원이 전부였다. 나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시댁 옆 동네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고 밤에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기저귀를 갈았다. 내 몸은 늘 남의 시간표에 맞춰 접혔다 펴졌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그게 13년이었다. 그 사이 시댁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명절이면 불러서 일을 시켰고 끝나면 봉투 하나 없이 보냈다. 시누이 미정은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형부가 빚 남기고 죽어서 우리 엄마 속 얼마나 썩였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렇게 나는 빚진 사람으로 13년을 숨죽이며 살았다. 전환점은 딸이 20살이 되던 해에 왔다. 서아가 나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그 집이랑 끊자. 우리 둘이 살자.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13년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길로 이사를 했다.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시댁에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비겁한 도망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다. 아니,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던 날, 내 전화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받는 순간 그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언니, 나야. 미정이. 13년 전 나를 빚쟁이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시누이였다. 미정의 전화를 받은 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3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다. 명절에 부엌에서 죽어라 이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내가 시댁을 떠난 뒤에도 찾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미정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듯 말했다. 서아 결혼 소식 들었다고. 조카 결혼인데 이모가 빠질 수 없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뭔지 알겠더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나는 멈칫했다.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13년 동안 빚을 갚는 걸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 고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게 죄가 될까?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며칠 뒤 딸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가 결혼식에 오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딸의 얼굴을 봤다. 서아는 27이 됐지만 여전히 엄마 눈치를 보는 아이였다. 이 아이는 평생 내 등이 휘어지는 걸 보면서 자랐다. 친구들이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할 때 이 아이는 우리는 할머니 없어라고 말해야 했다. 그게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서아가 말했다. 엄마, 그냥 식만 무사히 치르자. 그 뒤로는 안 봐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딸은 자기 결혼식인데도 엄마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이 아이는 언제쯤 엄마 걱정 없이 자기 행복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서아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못난 엄마라서. 결국 나는 미정을 결혼식에 초대하기로 했다. 결혼식 날이 왔다. 식장 입구에서 미정을 봤을 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13년 만이었다. 미정은 여전히 화려했다. 명품 가방에 금반지,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하고 온 듯 윤기가 흘렀다. 나는 백화점 세일 때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대비가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미정이 나를 보자마자 뛰어와 손을 잡았다. 눈물까지 흘렸다.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다시 가족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 13년 동안 받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나는 미정의 손을 잡고 서 있으면서 어쩌면 이게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딸의 결혼이 내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식이 끝나고 미정은 내 옆에 찰싹 붙어 다녔다. 하객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우리 언니라고 했고 서아에게는 이모가 조카 결혼 축하 제대로 해야지라며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건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세월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구나. 그게 내 착각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미정의 연락은 계속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다.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미정이 말했다. 언니, 서아가 요즘 힘들어하더라. 신혼집 보증금이 좀 모자란가 봐.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정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신혼집 보증금이 모자라다니. 서아가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한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늘 그랬다.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혼자 삼키는 아이였다. 대학 등록금 벌려고 몰래 편의점 알바 뛴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나는 그런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자책에 짓눌렸다. 그날 밤 서아에게 전화했다. 서아야, 이모한테 들었어. 보증금 모자라다며.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딸이 대답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7된 딸이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작은 아이처럼 굴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과일 상자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비싼 샤인 머스켓이 들어있었다. 나는 평생 그런 포도를 사본 적이 없었다. 마트에서 볼 때마다 가격표만 보고 돌아섰던 것이었다. 미정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 맛있는 거 먹어. 언니는 평생 자기한테 너무 안 썼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나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댁에서는 내가 뭘 해도 당연한 거였고 딸에게는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니까. 미정은 과일을 깎아주며 슬쩍 본론을 꺼냈다. 언니, 서아 문제 말인데. 내가 알아봤거든.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금리도 낮고 상환 조건도 괜찮다고. 다만 서아 이름으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 언니가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나는 머뭇거렸다. 보증이라는 말이 무서웠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다.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린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미정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가족인데. 내가 언니 힘들게 하겠어? 서아 잘 살게 해주자. 응?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가족. 그 단어가 내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미정은 계속 말했다. 대출은 자기가 관리할 거라고. 언니는 서류에 이름만 올리면 되고 실제로 갚는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안에는 빽빽하게 글자가 적힌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평생 일만 하느라 서류 같은 건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가 눈앞에서 헤엄쳤다. 미정이 말했다. 언니, 여기랑 여기 서명하면 돼. 간단해.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그냥 보증이라고 하니까 보증일란에 서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미정이 내 손에 펜을 쥐어줬다. 언니, 서아 신혼집이야.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이 내 죄책감을 건드렸다. 나는 서아에게 변변한 혼수도 못해줬다. 예단도 못했다. 신혼여행 비용도 보태주지 못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딸에게 이것마저 안 해주면 나는 정말 못난 엄마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서명했다. 2장. 이름, 주민번호, 도장까지.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잘 처리할게.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떠났다. 과일 상자만 덩그러니 남기고. 그때는 몰랐다. 내가 서명한 게 보증이 아니었다는 걸. 그 종이 2장이 내 이름으로 만든 1억 2천만 원짜리 대출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걸.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한 달 뒤였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다. 통장 앱을 열었을 때 잔액이 이상했다. 분명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는 870만 원이 있었다. 평생 라면으로 버티며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 숫자가 79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8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거래 내역을 눌렀다. 원리금 자동이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무슨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은행에 잘못 빠진 건가 싶었다. 그래서 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 언니. 그거 대출 이자야. 내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나는 그 말에 안심했다. 미정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나는 누군가 내가 할게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이었다. 의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80만 원이 빠졌다. 그 다음 달에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불안했지만 미정에게 또 전화하기가 꺼려졌다. 자꾸 물어보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날 저녁 딸 서아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서아가 말했다. 엄마, 이모가 우리 집에 왔었어. 미정이 서아네 신혼집에 갔다고 했다. 그리고 서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서아가 병수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고. 내가 아직 63이다.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그게 무슨 말인가? 나를 치워버리겠다는 소리 아닌가? 서아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 이모가 자꾸 이상한 말 해. 나는 딸을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제야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연락한 미정. 과일 상자 들고 찾아온 것. 서류에 서명하라고 한 것. 매달 빠져나가는 돈.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미정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날 복사본을 하나 남겨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돋보기를 가져와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대출 실행 확인서라는 제목이 붙은 종이었다. 대출자 이름에 김연아라고 적혀 있었다. 보증인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 용도란에는 생활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1억 2천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서류에는 내 이름이, 내 주민번호가,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미정이 보증만 서면 된다고 했던 그 서류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라면으로 버티며 모은 돈.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끼고 아껴서 숨겨둔 돈. 그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한 장짜리 종이로 뒤집어진 것이다. 나는 글을 잘 못 읽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믿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었다. 미정이 말한 요양원이라는 단어.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나를 그곳에 넣어버리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을 미정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미정이 지정한 장소는 번화가에 있는 카페였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는 젊은 연인들이 앉아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불안했다. 왜 하필 이런 곳일까? 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사람 많은 데로 부른 걸까? 나중에야 알았다. 악한 사람은 증인 많은 곳을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가족끼리 왜 저래라고 쳐다볼 것을 계산한 것이다. 미정은 이미 와 있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이 섬뜩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정이 입을 열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미정의 눈빛이 달랐다. 과일 들고 찾아왔을 때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미정이 말했다. 언니가 대출받은 거 맞다고. 서류에 서명한 거 언니 아니냐고. 근데 그게 왜 문제냐고. 서아가 결혼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는 반박하려 했다. 나는 보증만 선 줄 알았다고. 대출인 줄 몰랐다고. 그런데 미정은 내 말을 잘랐다. 언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서류에 서명한 건 언니야. 법적으로 대출자는 언니라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연체자 되고 신용불량 되고. 그럼 서아도 같이 망해.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서아. 딸 이름이 나오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정은 그걸 알고 있었다. 내 약점이 뭔지. 내가 어디를 찔러야 무너지는지. 미정은 계속 말했다. 대출금 1억 2천 중에서 일부는 서아 신혼집 보증금으로 갔다고. 서아가 쓴 돈이니까 서아도 공범이라고. 나중에 문제되면 서아도 엮인다고.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아가 쓴 돈이라고. 그럼 서아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딸은 몰랐을 것이다. 이모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것일 게다. 그런데 미정은 그걸 덫으로 만들어버렸다. 딸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미정이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웃음이었다. 언니, 그러니까 조용히 해. 요양원 알아볼게. 괜찮은 대로. 서아 결혼했는데 늙은 엄마 병수발까지 시킬 거야? 언니가 시설 가면 서아도 편하고 나도 관리하기 편하고. 서류만 넘기면 돼. 서류.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서류를 넘기라는 건가? 내 집 문서인가? 통장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넘기라는 건가? 나는 미정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13년 전 내 앞에서 빚쟁이 며느리라고 했던 그 입이 지금 내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니라고 부르면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평생 참았다. 시댁에서 멸시당할 때도, 남편 빚 떠안았을 때도, 새벽까지 일하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을 때도 참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착하게 사니까 호구가 된 것이다. 참으니까 만만해진 것이다. 내 착함을 이용해서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고 내 돈을 빼가고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쳐넣어서 입을 막으려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미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미정은 몰랐다. 내가 그날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착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증거.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달라졌다.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울면 늦는다. 미정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보다 빨라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를 전부 뽑아달라고. 직원이 이것저것 물었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다.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대출 일자, 금액, 이자율, 상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1억 2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미정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여러 곳으로 쪼개져 나갔는데 일부는 서아 부부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다. 미정이 한 짓이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일부는 딸에게 흘려보내 공범으로 엮은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아도 썼잖아라고 할 수 있도록. 치밀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나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두 부 만들었다. 하나는 집에 숨겨두고 하나는 딸에게 줬다. 그날 저녁 서아를 불러 모든 걸 말해줬다. 서아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 이모가 그럴 리 없다고. 그런데 서류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때문이야. 내가 그 돈 받아서.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 아니야. 너는 몰랐어. 이모한테 속은 거야.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서하야, 오늘부터 엄마 편 들어.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엄마를 지키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함께 싸우려는 어른의 눈이었다. 며칠 뒤 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미정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대신 대출 문제도 같이 정리하자. 미정은 바로 약속을 잡았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역시 사람은 욕심 앞에서 방심한다. 만남 전날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사가 말했다. 녹음을 하라고. 미정이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된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만남 장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약속 당일 나는 다시 그 카페로 갔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방에 넣어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미정이 먼저 와 있었다. 이번에도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잘 생각했어. 이게 다 언니를 위한 거야. 나는 자리에 앉아 물었다. 그 대출 내가 서류 준비했지? 미정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언니 도장 찍었잖아. 언니가 해준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 한마디가 녹음기에 박혔다. 내가 서류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 미정이 준비한 서류였다는 것,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나는 더 물었다. 근데 그 돈 어디 썼어? 서아한테 다 갔어? 미정이 피식 웃었다. 언니, 그건 알아서 뭐해. 일부는 내 카드값 갚았고 좀 급한데 썼어.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결정적인 자백이었다. 대출금을 본인이 썼다고 직접 말한 것이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들어오세요. 1분 뒤 카페 문이 열렸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와 함께 은행 직원이 들어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읽어도 되는 건 아니야.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내가 본 가장 통쾌한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사기. 3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사건이 많다고 했다. 가족을 믿고 서류에 서명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수사는 생각보다 빨랐다. 내가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다. 은행 서류, 이체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 미정은 처음에 발뺌했다. 언니가 동의했다고. 다 알고 서명한 거라고. 그런데 녹음 파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정은 내 돈만 노린 게 아니었다. 대출금 1억 2천 중 4천만 원은 자기 카드빚을 갚는 데 썼고 3천만 원은 본인 명의 보험에 넣어뒀다. 서아에게 간 돈은 2천만 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미정 본인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만 했다. 딸 서아는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이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받은 돈이 엄마 명의 대출이었다니. 서아는 자기도 공범이 된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나는 딸을 안아줬다. 내 잘못 아니라고. 너는 몰랐으니까. 이모가 너까지 이용한 거라고.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미정은 마지막까지 변명했다. 언니가 동의했어요. 가족끼리 돈 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판사가 물었다. 대출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느냐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판결이 내려졌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유죄. 미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미정에게 넘어갔다. 나는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숨이 편했다. 13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대출은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명의도용이 인정됐기 때문에 내 신용도 회복됐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이름을 되찾은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며칠 뒤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언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합의해줘.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봤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딱 한 줄만. 나는 내가 아니라 내 딸과 내 이름을 살릴 거야. 그 뒤로 미정의 연락은 없었다. 시댁 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딸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지만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평생 꽃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서아가 가끔 찾아온다. 밥을 해주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그냥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늘 일하느라 바빴고 시댁 눈치 보느라 숨 쉴 틈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63이다. 늦게 배웠다. 가족이라는 말이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 착한 게 미덕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게 생존이라는 것. 그리고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라는 것. 나는 더 이상 미안한 얼굴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웃는 법을 배우려 한다. 인생은 늦게 피어도 꽃입니다. 은빛 인생극장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